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 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마는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흰쌀밥에 현미 한 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양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파를 그냥 드시면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에 겨우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엌 천장에 있는 식초 딱 한 숟갈만 더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냥 먹으면 손해일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양파의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보물을 넣어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씹어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주거든요.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퀘르세틴이 쏟아져 나오고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위산에서도 보호해줘서 장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양파라도 식초와 함께 드시느냐 안 드시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서 피가 시원하게 돌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혹시 요즘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아서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만 쌓여서 몸을 더 망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양파가 좋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좋은 성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유황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함유하면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합니다. 방패로 막으면서 적군의 복용로까지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있어서 높은 혈당만 골라서 낮춰줍니다. 정상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높을 때만 작용하는 똑똑한 기능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도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소금 대신 식초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처음 2주 정도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양파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속이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수월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끝, 발끝에 온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3개월을 넘기면 건강검진 수치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침이 한결 가뿐해져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골반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 낮았습니다. 식초 쪽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2009년 일본 임상시험에서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마신 분들의 체중이 12주 만에 0.9에서 1.8kg나 줄었고 식초의 구연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특급 레시피 양파 식초 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써세요. 딱 15에서 20분만 공기에 노출시켜 주시고요. 양파 속 효소가 공기와 반응하면서 유익한 성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양파를 꾹꾹 눌러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주정 식초가 아니라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적힌 양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통후추 한 줌과 양배추도 양파와 동일량을 넣어 두셔도 좋고요. 이틀만 냉장 보관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60에서 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시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챙기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나 미나리를 넣으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힘이 더 좋아지고 다시마를 넣으면 맛도 깊어집니다. 이 물에 간장과 식초를 살짝 더하시면 흡수율이 최대
120%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궁합 음식을 꼭 알아두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는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퀘르세틴이 만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황금궁합 1위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끌어올려서 피로해소에 아주 좋고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합쳐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과 양파 조합은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절여 된장을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약이 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침 식사 때 양파 식초 절임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파 껍질 물을 종이컵 1컵 정도 식사 중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식초는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파든 식초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식초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시면 치아 범량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파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우유예요. 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우유는 양파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곤란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등 푸른 생선, 된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와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자극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온기를 올려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에 5분에서 7분 정도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자극은 줄면서 퀘르세틴 흡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한 망과 천연 발효 식초 1병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찾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식초 1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을 젊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콜라겐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가지만 챙기세요. 몸속 콜라겐 60세가 넘으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20대 중반에 100%였던 콜라겐 생성 능력이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툭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빡빡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콜라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양소와 콜라겐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왜 콜라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 근육, 관절, 장 점막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접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자외선,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올바른 영양소를 제때 챙기면 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60대에게 콜라겐 생성 능력이 25%에서 62%까지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콜라겐은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분자가 너무 커서 몸이 소화하면서 다 쪼개버려요.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입니다. 4위는 단백질, 정확히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려면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신, 프롤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아미노산입니다. 이 원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도 콜라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래 끓인 사골국물, 닭곰탕, 속꼬리찜입니다. 뼈와 연골을 오래 끓이면 안에 있던 글리신과 프롤린이 국물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끓이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끓여야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영양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사골국을 고아 드셨던 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물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거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 두부 한 모, 저녁 닭고기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위는 구리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섬유끼리 서로 교차 결합이 되어야 진짜 탄력이 있고 탄탄한 조직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결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흐물흐물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굳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구리가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채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리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단연 굴입니다. 굴 100g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구리가 들어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거나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캐슈넛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캐슈넛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구리가 풍부하거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하루 2-3조각 정도만 드시면 구리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중금속이 없는 다크 초콜릿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구리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 버튼 같은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미각이 둔해지는 것도 아연 결핍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적어진 어르신들일수록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까 3위 굴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굴은 아연도 최고입니다.
굴 하나로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강력한 삼중 나성 구조로 단단하게 엮이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 공정의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수백 년 전에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선원들이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면서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C 우리 밥상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고추 하나만 봐도 그래요. 풋고추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피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망 반 개만 드셔도 권장량은 훌쩍 넘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양배추는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귤 2개, 3개, 딸기 한 줌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 비타민 C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고추도, 피망도, 브로콜리도 가열을 최소화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 C 섭취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위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채워 넣어도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떡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잠자리에 드신 직후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때 콜라겐 생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기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이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2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와 관련된 손상의 최대 90%가 자외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가벼운 선크림 하나가 콜라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햇볕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3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콜라겐 원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전통의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마지막 4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몸 안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콜라겐 섬유를 딱딱하게 굳히고 망가뜨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로 잘 안 되신다면 바나바잎 추출물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윤기가 먼저 달라져요. 거울 보실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관절을 감싸는 완충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장 점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각 순위 하나 드린 작은 팁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를 바꿔줍니다.